지금 어떤 기업을 헐값에 다 쓸어 담고 있을까? 제가 언제쯤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저는 환율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예정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일어난 정치적인 위기, 불확실적인 사태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사라진 그 시총만 하더라도 140조 원 정도라고 해요. 140조 원이면 SK 하이닉스 시총보다 20조 원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국가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상심을 하시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어떤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테크를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언론들이 엄청나게 사실 겁을 줬어요. 한국 증시 이제 망했다, 뭐 다 빠져나갈 거다, 공포를 안겨주는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제가 봤어요. 얼마나 빠져나가나. 근데 안 빠져나갔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을 사드렸고 생각보다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그럼 왜 이렇게 2360까지 내려갔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흔들릴 경우 개인들의 신용이 많이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또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수급표를 보시면 사실 외국인 수급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달간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또 사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짝 약간 저는 싸게 살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며칠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고 있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거는 맞아요. 지금 거의 개인 신용 잔고가 16조 원으로 보시면 차트 대비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11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작년 11월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과 거의 엇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 저점이고 또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신용 물량이 또 정리가 된다면 증시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좀 더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정치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확실하게 방향이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긴 하나, 그래도 언제쯤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저는 환율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채권시장, 채권시장보다 더 큰 게 환율시장이거든요. 환시장이 안정이 됐다는 게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율시장을 좀 보시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사실 채권시장이거든요. 채권시장도 흔들리게 되면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채권시장은 생각보다 지금 안정적이에요. 보시다시피 3년, 5년, 10년물이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요. 채권안정기금을 아마 풀어가지고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실 방어를 해야 더 큰 자금 이탈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정말 안 좋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점,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점이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게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반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건하고는 완벽하게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9년 전에 사실 정치적 격동기가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그 2016년 말에 그게 생기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돼서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9년 뒤죠. 지금 9년 뒤도 지금 정치적인 변동성이 많이 생겼고, 또 내년 초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임기를 펼칠 거예요. 지금 두 정치적 변동성에 트럼프가 둘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야 왜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 위기에 항상 이게 트럼프가 같이 이게 끼어가는 거지? 사실 그 당시도 6년에도 정치적인 변동성이 심했을 때 코스피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다시 안정성을 찾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1년간은 되게 증시가 많이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고 안정성을 찾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그래도 다시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기업을 헐값에 다 쓸어 담고 있을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첫 번째는 네이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팔아 제끼다가 한 1월 달부터 미친 듯이 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이걸 샀을까? 지금 네이버가 3분기 연속에서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사실 2011년을 좀 피크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눌렸잖아요. 아, 이거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구글, 유튜브인데 너네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좀 섞이고 뭐 그런 플랫폼 규제에 맞아 떨어지면서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랑 같이 연합을 맺은 네이버 멤버십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쇼핑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이버 플러스 성과를 내면서 실적을 낸 것 같아요. 핵심 사업부에 좀 투자를 많이 했다. 원래 네이버가 이제 서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서치 플랫폼의 기능을 인스타나 구글 때문에 많이 잃었었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네이버도 뭐 피드형으로 바꾸고 네이버도 지금 막 쇼폼 형식으로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가끔 저도 모르게 막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이 또 유의미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야금야금 또 모으고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실적을 보시면 네, 괜찮아요. 저번 연도에 이렇게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는 또 최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특히 영업이익률 ROE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마진을 남겼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좀 팔았다. 그게 바로 HBM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엔비디아랑 거의 뭐 전속 계약을 하고 있으니만큼 톡톡히 효과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기회에 SK하이닉스를 좀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가 지금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왔지만 하나 또 터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카옥시아입니다. 한 6년 전쯤에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4조 정도 카옥시아라는 기업인데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상장이 연기가 됐거든요. 제대로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 연말이나 곧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SK하이닉스 엑시트라고 불러요. 탈출. 속된 말로 이제 익절하고 탈출인데 이제 드디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재무 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호재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기관들은 빡 올렸다가 빡 내리는데 외국인들은 좀 천천히 가는 스탠스를 보이거든요. 뭐 환율적인 문제도 있고 바로 샀다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올려가는 구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급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뒀다가 환율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지정학적인 위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정치적인 위기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책에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위기는 그렇게 치명적인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재해가 일어나면 다시 복구가 될 거고 정치적인 변동성이 일어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거나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그 작가님뿐만 했던 말이 아니라 여러 경제학자들 그리고 미국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정학적인 위기가 되게 많은 나라였잖아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고 또 일어나고 또 위기가 오고 다시 성장해 나가듯이 주식시장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변화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또 투자자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 한국 시장 안에 미국으로 갈 거야 하면 가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셔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원치 않은데 내 계좌는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다시금 또 해가 뜰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버텨야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많이 속 쓰리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